예, 감사합니다. 특히 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박명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항상 이 제자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인가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이게 이 그렇게 자랑 많이 하시는 이 제자분들한테 좀 뭔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평소에 보면 그 저 박 교수님 워낙에 말씀을 잘하셔갖고 저희들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강제로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그 나눠드린 것처럼 책은 2023년 10월 말,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반 전쯤에 나와가지고 그때 그 책 안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조금 시기가 이제 지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그 이후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요즘 그냥 그 얘기해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용기 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 책을 뭐 굳이 뭐 쓸까 말까 막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은사님이 김준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무리 봐도 조금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왜냐 코로나가 2020년 때가 제일 심하고 2021년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아주 급한 상황은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다 그랬는데, 물론 2021년은 기저효과 때문에 뭐 성장률이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근데 뭐 22년, 뭐 23년 지나고 났는데 그냥 뭐 좋아지긴커녕 계속 좀 헤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옛날 위기하고 지금하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그 말 그대로 그냥 충격 때문에 갑자기 확 경제가 무너졌다가 이후 뭐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지금 옛날하고는 달리 좀 지지부진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데이터 좀 쭉 수집해보고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예전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필을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 말에 책을 냈는데, 내고 나서 그냥 조금 뭐 작년에 이제 그 2023년부터 이제 정부도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별로 이렇게 또 그 윤 정부에서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사실은 책에는 그 2023년 10월에 나왔지만 대충 한 2024년 전반기까지 이제 상황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로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문 정부 때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황당한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주로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윤 정부 개정판 내 가지고 윤 정부라고 문을 윤자로만 바꿔도 이렇게 똑같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런 상황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뭐 기대했던 것처럼 안 되고 있냐.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보여주는 게 이게 대충 경제 상황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나 그림으로 보여주면 제일 편한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IMF 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 쭉 봤는데, 다른 때는 명확하게 이제 뚝 떨어졌다 회복이 되고 뭐 이후에 다시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보면 뭐 5%뭐 이 금융 위기 때도 보면은 여기 한 뭐 3, 4% 이렇게 쭉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면 워낙에 지지부진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초반에 녹색 회복하는 거는 무지하게 빨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뚝 떨어지더니 지금 이제 제로 거의, 올해도 좀 0.8% KDI 같은 데서 0.8%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적어도 이쯤 됐으면은 올라왔다가 이렇게 좀 여기서 한 요 정도 선에서라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쭉 처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요새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러니까 뭐 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따가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그냥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부채 문제는 지금 심각하고, 뭐 제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계빚 이런 게
통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GDP보다 많은 그 유일한 나라고, 뭐 정부 부채가 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는데 보면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사실상 그 다른 조금 더 광의 그 정부 부채로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양호한 편도 그 아니고요. 근데 뭐 제일 문제되는 거는 하여튼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로 사회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건 지금 이렇게 무슨 저 뭐 여당 야당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하여튼 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혹시 이제 위기 정의를 어떻게 저기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혹시 위기가 벌어지면 예전처럼 그렇게 그 낙관적으로 위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를 통해서 체질 개선도 하고 좋아질 거다, 이런 거를 쉽게 지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하여튼 상황도 굉장히 나쁜데, 혹시라도 위기가 벌어지면 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그 OECD 같은 데서 보면 위험 사회 지표라는 것들 몇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뭐 제일 흔한 게 뭐 자살률, 뭐 노인 빈곤율, 뭐 빈곤율,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 그 1인당 소득으로는 선진국처럼 돼 있지만 삶의 질 이런 거는 여전히 중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하면 더 처질 수도 있다. 하여튼 이런 좀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왜 이게 예전하고 뭐가 다른지, 하여튼 이런 거를 조금 더 그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이쪽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냥 제일 먼저 지금 왜 자꾸 뭐가 다르다 그러는데 뭐가 다르냐, 하여튼 그거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왜 심각하냐, 그냥 여기 그냥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IMF 위기,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뭐 이제 코로나 위기는 경제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위기들은 보면 꽝 하고 그냥 순식간에 충격이 와가지고 지금 뭐가 벌어졌네, 위기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로는 그때보다 훨씬 나쁜데, 이 사람들이 뭔가 꽝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위기인가? 그냥 좀 경제가 좀 지지부진한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고 뭔가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하여튼 지금은 위기라고 뭐 정치인들은 뭐 떠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IMF 때나 글로벌 위기 때나 뭐 코로나 때나 이렇게 느끼지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위기 인식이 부족하면 뭐냐면, 정부에서 아주 극약 처방 같은 걸 내릴 때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하여튼 위기 인식 부족하다는 게 뭐 제일 결정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같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서서히 좀 가라앉는데, 옛날처럼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갑자기 조금 더 떨어지면 예전에는 바로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낙관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일 먼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 전에 성장률이 보면은 뭐 그 IMF 위기 때는 평균 한 8%이 정도로 쭉 7, 8% 성장하다 뚝 떨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면은 거의 뭐 한 5, 6%로 가다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뭐 때문에 뭐 국제금융자본 이런 거 충격 때문에 좀 금융시장 무너지고 경제도 같이 무너졌을지라도 기초 체력이 있어가지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초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서 그거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주 결정적인 거는, 기초 체력이 조금 과제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자 우리끼리 그냥 힘 뭉쳐서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러면 너 어느 쪽 진영이야, 나 반대 진영이야,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서로 여나 야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러면은 저 정도 정책이면 조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가끔은 있는데, 보면 무조건 반대쪽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정책 이런 게 제시되더라도 예전처럼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냥 조금 뭐 세부적인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경제 위기라고 보냐? 근데 경제 위기 아니 금융 위기라고 이제 뭐 경제 위기 다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이제 그 경제 위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 위기 관련해서 이렇게 저 정의를 찾아봤더니 뭐 크게 두 가지로 뭐 정의를 해요. 하나는 진짜로 말 그대로 붕괴가 일어난 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붕괴가 없지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그냥 놔두면 완전히 진짜로 그냥 가라앉을 만한 아주 위기가 닥칠 만한 그런 상황.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은 금융시장이 뭐 저기 저한뭐 2,500 주가 같은 게 지금 뭐 갑자기 뭐 1,000으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외환 환율이 2,000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쁜 상태로 지지부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코로나 위기 때 그 막 집어넣었던 돈 같은 걸 지금 섣불리 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금 같은 경우 두 번째나 세 번째 기준으로 보면 위기라고 봐도 하나도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전 예전에 저기 IMF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 뭐 보니까 뭐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는데 아이 웃긴 소리 말라고 저는 그냥 오히려 그 안 온다라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틀리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 뭐 이제 하나를 놓쳐갖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보면 위기라고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나이 먹으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근데 조금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뭐 저기 저 표는 그냥 그 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의 이제 위기를 제가 찾아가지고 정리한 건데 글로벌 금융 저기 저 코로나 위기는 이제 뺐어요. 경제 쪽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보통 IMF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이런 거는 아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IMF한테 구제금융 그 요청을 한 게 80년대 초에는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그 외채 위기 있죠. 그 청소년 4강 청소년 저 올림픽인가에서 4강을 해가지고 우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효청 운동장에서 한번 친선 시합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청소년 월드컵 4강 친선 체육대회가 아니라 세계 저기 4대 외채 국가 뭐 저기 친선 체육대회라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게 쭉 있었는데 이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이전에는 다 외채 뭐 갑자기 그 금융자본이 확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한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주 원인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터지는 게 크다 이게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일단 그냥 뭐 몇 가지 그 그림만 좀 보여드리면 그 수백 년 동안 저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거를 쭉 그냥 조사한 그런 자료들에 따르면은 그 도대체 이제 그런 금융위기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부패 뭐 등등도 있지만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과잉 부채 누적이에요. 그건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탁 하고 뭐가 이제 건드리면 터지는 게 이제 IMF 위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건데 이 한번 우리나라 그냥 과잉 부채 문제 한번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고 개별 섹터별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림이 뭐냐면 저거예요. 그냥 실물 경제가 쭉 장기 트렌드 보이면 거기에 이제 금융은 뭐 금융 저기 저 공급은 좀 그거보다 과잉 공급됐다가 적게 공급됐다 이렇게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로 기준으로 이제 위면 과잉 공급, 아래면은 이제 조금 과소 공급 그런 건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테이블에서 4개 위기 보여드린 그 상황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위기라고 정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80년대 두 번째가 IMF, 그다음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근데 이번에는 올라갔다가 하여튼 이게 지금 다시 좀 많이 떨어졌는데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 예전 상황 보면 틀림없이 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쭉 완전히 갑자기 금융시장이 푹 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저기 컬랩스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 위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그다음에 뭐 이 어떤 이제 경제 전체가 아니라 그 섹터별로 보더라도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 그냥 쭉 늘어나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조금 조정이 되는 듯하지만은 하여튼 한 뭐 10년 전쯤하고 비교를 해보면 벌써 몇십 프로가 높아져서 지금 저기서 그냥 계속 저기 그 머물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던 정부 부채도 보면 최근에 보면 그냥 최근에 들어와서는 무지하게 빠르게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쁘다. 근데 요게 저기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 이런 데서도 이런 금융 과잉 문제는 계속 있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저기 통화금융 정책을 썼죠. 그래가지고 과잉 부채를 상당히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 몇 년 새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저기 이자율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미국이 좀 이따 보여드리면 미국보다 훨씬 더 약하고, 그래서 과잉 부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자 집을 저기 뭐 연기시켜주고 뭐 원금 상환 연기시켜주고 이런 것들 아직까지 사실은 100% 정상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잘 아는 건 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거 무너지고 그랬죠. 그게 이때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써가지고 또 무너지고 그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때 이거 잘못하면 금융시장이 또 요동치는구나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걔네가 표현을 그냥 블레싱 인 디스가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이 과잉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런 축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국 미국하고 통화 정책의 이제 저런 강도 같은 걸 보여주는데, 파란 게 미국이고 고동색이 이제 한국인데,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완만하게 움직이죠.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미국이 크죠. 근데 그 큰 신뢰도를 갖고 있는 연방은행이 훨씬 더 강하게, 하여튼 확장 정책 쓰려면 화끈하게 쓰고 긴축 쓰려면 화끈하게 쓰고 이래야지 정치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냥 우야무야하니까 사실은 지금 별 효과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갖고 지금 막 뭐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에 있는데 좀 극복이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 체력을 보면은 훨씬, 이게 장기 성장률 추이 뭐 몇십 년 쭉 2022년인가까지는 실제 데이터고요. 그 이후는 이제 장기 전망인데, 이런 자료들에 따르면은 2020년에 이제 2%대 초반, 2030년대에는 1.5% 내외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전망은 이거보다 훨씬 나쁘죠. 한 1%씩은 깎아야 돼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기초 체력이 좀 약해져 있다는 얘기고, 뭐 그 뒤에 쭉 나온 이제 테이블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위치가 어디가 되겠냐. 근데 요거는 아까 그나마 좋은 장기 전망 가지고 한 건데도, 그거에 따라도 2050년 한 25년 뒤에는 우리가 거의 베트남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된다. 근데 이런 거 어쨌든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기 전망이 나쁘냐 그러면은 제일 시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간다는데, 저는 조금 뭐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해결책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 원론에서 배웠을 때 아시다시피 인구, 자본, 생산성 세 가지가 다 여기 기여하는 건데,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 자꾸 떨어진 거 보면 인구 증가율 팩터보다는 자본 기여율, 생산성 기여율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게 사실은 더 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구도 더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 전망이 안 좋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기초 체력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자랑을 하던 게 우리는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반적인 이렇게 기초 체력이 약하더라도 대외 부문에서 조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하여튼 이것도 보면 한 2010년대 한 15, 16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2023년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조금 반등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좀 쭉 올라갔는데 이게 장기 추세가 반등이 된 거라 그러면 별 걱정을 안 하는데 어쩌면 약간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몰라요. 지금 저 빨간 선으로 그려진 이 추세가 그 이전에 쭉 올라오던 추세가 갑자기 장기적인 그 하향 추세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대외 부문 쪽도 사실은 지금 그렇게 그 과거처럼 그 녹록하게 이렇게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아까 장기 성장률이나 이런 어떤 대외 그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바는 과거처럼 이게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기에는 지금 너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게 기초 체력이 저하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일단 저기 저 뭐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양극화 같은데도 사실 경제가 나빠질 때 양극화 우리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이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무슨 저기 저 한류 등등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의 주변국에서 약간의 이 저 코어 그룹으로 지금 쭉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주변국으로 전락을 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힘드니까 서로 다 우리 손잡고 한번 그 노력을 해보자. 이게 정말 어떤 분이 저기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세종대왕 같은 분이 와도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텐데 그 뭐 저기 사회적인 갈등 이런 지표는 뭐 그렇고 일단 경제 관련해서 양극화가 나빠졌다는 지표를 뭐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냥 소득 양극화,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양극화 그러는데 사실 소득 양극화는 여기 뭐 이제 그 오분위 배율이나 진위계수 같은 거로 보면 별 이렇게 저기 저 추이가 별 그냥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신문에서 가끔가다 쓸 때는 무슨 뭐 0.38에서 0.37로 뭐 나빠졌다 뭐 30 좋아지는 건가 0.38에서 39 그러면 나빠졌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은 잘 느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저기 뭐 기능별로 해서 노동 분배율하고 이저 자본 분배율 보면 맨날 무슨 노동 그룹과 자본 그룹 간의 그 그룹 뭐 모르겠 뭐 이런 갈등 얘기가 클래스 갈등 얘기가 그러는데 그거는 몇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갖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하나 약간 그 좀 조금 주목해서 볼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자꾸 이제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 그러는데 소득 격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되는 근거는 그 진위계에서 오분위 배열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소득 격차가 지금 난리 났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 계급과 뭐 자본 그룹 간의 대결이다 뭐 이런 것 갖고 자꾸 이제 사회 문제화 시켜 그러는데 사실은 그 노동과 자본 그가와 이 대립이라는 거로 자꾸 소득 양극화를 얘기하면은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뭐 저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소득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근로소득도 있지만 자본소득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득 양극화를 보려면 자본소득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월급 얼마 갖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꾸 노동 자본의 대립 구도로 가면은 사실 저 문제는 보기 힘들다는 거고 사실 근데 두 번째 이 저 노동시장 구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소득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게 굉장히 커요.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거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하고 나중에 중소기업 비정규직하고는 100대 한 40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되는데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같은 그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노조가 굉장히 센 그룹 쪽이 대체적으로 높아요. 뭐 대기업 쪽 세고, 저기 뭐 어디 공공부문 세고, 금융부문 세죠. 그런데 굉장히 소득이 높잖아요. 중소기업 같은데 노조 그거 활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저 팩터도 굉장히
그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사실 양극화는 소득보다 이제 부가 훨씬 심한데 여기 그 저기 숫자 자체로도 소득 5분위 배열은 한 10.7밖에 안 되지만 순자산 그 부의 5분위 배열을 해보면 거의 한 120 가까이 나와요.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부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제일 큰 요인이 뭐냐?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버블이에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 그냥 뜨면은 그 갑자기 확 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근데 부동산이 가라앉을 때도 이게 보면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강남 이런 데는 또 잘 안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양극화가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 기반이 완전 붕괴돼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안 된다. 이런 게 참 큰 문제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위기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위기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게 조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위기라고 우리가 보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근데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왜 잘못됐는지 이제 그거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여튼 뭐 저기 예를 들면 이제 IMF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때는 그 왜 저 위기가 발생했냐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그때도 부채가 누적이 됐는데 특히 외채, 단기 외채 같은 게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단기 외채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금융시장이 붕괴돼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원인 하나 들자 그러면 뭐 과잉 투자 등등등에 따른 이런 이제 과잉 부채 특히 단기 외채가 급증한 게 원인이다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계를 보면 그렇게 그 큰 변화가 없어요. 단기 외채 이렇게 쭉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근데 그 가만 보면 하여튼 예전하고 달라진 게 이 정책 운영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거시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플레 안정시키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동원해서도 부동산 경기 나빠지면 경기 저기 전반적인 성장률 나빠질까봐 그냥 돈 집어넣고 뭐 저금리 정책 쓰고 그리고 그 이 정책 실패 관련해서 이제 그런 뭐 퍼주기 정책도 있긴 하지만은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자기 소신껏 저기 정책 그 집행을 못해요. 기재부 관료들 예전에 보면 이게 프라이드 강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이 정책 쪽에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빠진 게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럼 뭘 해야 되느냐를 또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새로 나타날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인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충격 같은 건 뭐가 있냐 그러면 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메가 트렌드 상에서의 변화, 뭐 기후 변화, 뭐 인구 감소, 그다음에 AI로 대변되는 어떤 기술적인 변화, 뭐 이런 등등 글로벌라이제이션 요새는 뭐 반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대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우선 당연히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 말고도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큰 충격이 뭐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도 그렇고 외부로도 그렇고 저 충격이 되게 세게 왔죠. 내부적으로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저 외부적으로는 이 트럼프라는 아주 그 재밌는 분이 다시 재집권해가지고 지금 오는 충격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런 충격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올 건가? 그것도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아까 그냥 뭐가 잘못됐나 그럴 때 뭐 아까 참 인구가 줄어든다, 뭐 경제 구조가 뭐 예전처럼 재벌 중심 정경자 이게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등등등등등 뭐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는 트렌드가 예전보다 확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이 된지 굳이 따지자면 예전보다는 덜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면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인구 떨어지고 이러는 거 좀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저게 지금 현재 문제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이거를 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정책 뭐 그러면 뭐 이제 거시 정책으로는 재정 통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산업 정책, 뭐 그다음에 대외 경제 정책 등등등 있고 그런데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이상하게 자꾸 그 좀 퍼주기 정책 위주로 가고 원래 본연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좀 상당히 커요. 이제 그게 뭐 예를 하나 들자 그러면 산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산업 정책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되는 거 빨리 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자 하고 빨리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려면 해주고 필요한 기반 그 인프라 마련하려면 하고 정말 뭐 이렇게 저기 그 무슨 사양 산업 이런 데 있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사양 산업 망하더라도 충격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세요. 전반부는 거의 제로고 다 후반부 거의 다 그 지원 정책으로만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태까지 그 경제 그 대외적인 그 경쟁력을 확보한 그 큰 측면이 그 산업정책 잘 활용한 그 측면이 큰데 지금 완전히 그게 그 아주 그 망가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뭐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역을 좀 잘 되도록 촉진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탈원전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그 어떤 그 품목이라 그래야 되나 분야였던 거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이랬던 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은 전반적인 경제 정책 운영을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저기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반대 방향으로 그 진행된 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하여튼 정책 운영이 과거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새로운 불안 요인이 그 우리한테 어떠한 그 가중적인 충격을 줄 거냐. 그래서 뭐 트럼프 관련된 얘기 잠깐 언급해 놓고 여기 뒤에 이제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냥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트럼프 사람들이 뭐 불확실성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일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장사꾼이에요. 그냥 했다가 뭐 싹 가서 다시 그래 한번 막수할래 했다가 막수할래. 뭐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저 주한미군 철수한다 협박을 하는데 거기서 돈 나오면 절대 협박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장사꾼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 철저한 장사꾼이라고 보고 하면 좀 맞지 않나. 근데 요새 보면 관세 갖고도 우리 좀 내렸다 뭐 올렸다 내렸다 하여튼 뭐 난리가 났던데. 근데 하여튼 그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그 불안감을 조성을 시켜서 그나마 어려운 경제에 더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이 맨 마지막 얘기는 왜 써놨냐면 저게 그냥 이 경제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양극화 사회 갈등도 심화시키는데 좀 깜짝 놀란 게 태극기 부대에 트럼프 얼굴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아니 다른 쪽도 완전히 그냥 극단인데 이 다른 이게 저 이쪽도 그냥 극단이고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가 저렇게까지 양극화가 되나로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재집권했더니 아마 이거 또 그런 사람 많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내 정치판 변한 거는 어떨 거냐. 그래서 한번 저기 그 과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 후보가 뭐 제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 과거 그 같은 성향의 정부들이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막 선거 공약 내세우더라고요. 부동산 정책도 하고 뭐 사회 정책도 내세우고 그런 거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그 캠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나 한번 쭉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난 바가 이제 많지 않아 갖고 근데 뭐 약간 이제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인지 말을 약간 이렇게 약간 뭐 그 중도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뭐 포용이라 그래야 되나 뭐 화합이라 그래야 되나 뭐 화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정책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펜들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문정부로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제일 큰 계기인 문정부 정책으로 회귀되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그냥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뭐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한 10분 정도 제가 한 4시 10분에 시작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큰 아까 저 요인은 과거에 비해서 그 정책적인 그 실패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정책적인 실패를 뭐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다 퍼주기 정책으로,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퍼주기 정책으로 이상하게 그 바뀐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그냥 주로 특히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하여간 그 기조는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과거 발전 모델 같은 거 평가하고 그럴 때 아주 큰 팩터 중에 하나가 정부 관료의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 엘리트들이 굉장히 능력도 있었지만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다가 갑자기 보면 이렇게 너 뭐 장관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관련해서는 크게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도 쑥 가고 뭐 별 이상한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 굉장히 관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아니 난 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밀고 갈까, 이런 게 훨씬 지금 약해져 있는데, 그 아까처럼 그 정책 기조 요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관료들이 좀 소신껏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회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이고요. 좀 이제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냐 그러면은 하여간 뭐 단기 장기 구분해서, 단기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 컬랩스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지금 하여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거를 좀 막아야 된다는 게 뭐 기본 원칙이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처럼 그 완전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는데 그거 좀 다시 회복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그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두 개가 같이 지금 막 그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쭉 요약한 게 이제 이 테이블인데, 이거 뭐 보면은 뭐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도 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리는 했지만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몇 가지 그 조금 그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들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단기적으로는 안정화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정화가 중요한데, 그 사실은 실기한 측면이 있어요. 이책 저기 그 막 쓸 때는 거의 2년여 전에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지난 저기 윤 정부가 실기한 측면이 있어요. 초기에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좀 빨리 그 과잉 문제를 좀 해소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데, 또 하나 이 단기 대책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부라도 정말로 부동산을 한번 제대로 안정화시키겠다, 부동산을 잡아보겠다고 솔직한 그 마음을 가졌던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 나빠지면 무조건 부동산 살려요. 그건 어느 정부나.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제 그 문 정부 때는 정말 굉장히 하여튼 폭발적으로 뭐 정말 하여튼 모든 그 규제, 부동산은 뭐 나쁘다, 투기다, 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라 그러나 이러는 그 굉장히 그 약간 뭐라 그뭐 시장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하여튼 그 기본 철학이 하여튼 완전히 달랐는데, 그걸 가지고 건드리다 보니까 뭐 오히려 더 그땐 전국적으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요 서울의 일부만 지금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저기 그 어느 과거 모든 정부가 하여튼 좀 어려우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다시 경기 회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 이건 건드리는 순간에 아무 효과는 없고 부동산만 거품만 이제 생긴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새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비슷한 거 반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기 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박 교수님 친구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정책은 하나만 기억해라.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거보다는 빨리 이런데 저기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제한들이 많죠. 그냥 이 서울에도 뭐 재개발도 제한시키고 뭐 그런 거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제한을 싹 풀어라.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대책 관련해서 저성장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 지금 이제 그저 대통령 선거 되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게 무슨 AI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또 뭐 어쩌게 뭐 바이오 이런데 뭐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공약 내세우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 그 눈에 확 띄잖아요. 저기 저 AI 뭐 지원해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얼마 전 저기 그 신문에 난 걸 보면 굉장히 이런 AI 관련된 무슨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가 뭐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거기 제목 타이틀이 이런 거 개발하면 뭘 하나라는 게 그 저기 그 기사 제목이었는데 그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보면 왜 자꾸 발목을 잡고 있었나 저런 거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제가 보기에 더 옳은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대선 공약 때 뭐 100개 해가지고 막 나열된 거 나오면 저거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그러면 그 밑에 기초 작업을 사실은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두 개예요. 그냥 막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세금 문제 그거 좀 어떻게 세제 개혁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노사 문제 이거 좀 해달라. 그거 좀 과감하게 그냥 확 한번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 하여튼 이런 새로운 발전동인 개발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그냥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그 한두 가지만 굉장히 남하고 다른 얘기 한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혹시 대통령 선거 때 뭐 임기 5년 동안 평균 4% 5% 성장을 시키겠다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 혹시 됐다 그러면 100%이 저기 뭐 부동산 이 거품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믿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한 맥시멈 2.5에서 3% 현재는 그게 맥시멈이에요. 하여튼 2%대 중반. 사실은 2%대 중반을 뭐 한 몇 세대 한 50년 이상 끌고 가겠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우리가 장기 여기 지금 이제 저성장 대책해서 빨리 다시 성장률 회복한다 그럴 때 그게 뭐 3% 이상 막5% 이런 게 아니라 한 2%대 중반 이거를 꾸준히 몇십 년 가져가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목표다라는 걸 좀 아마 그냥 이렇게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아래 보면 누가 이제 그 발전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이 그 저기 언제 뭐 독립전쟁 같은 그 이후에 지금 한 200 몇십여 년 동안 쭉 봤더니 물론 대공황 때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 가고 그랬는데 거의 평균 2%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200여 년 동안 평균 2%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보다 더 기적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성장률이라 그러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저출산 문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프랑스, 스웨덴, 일본 이런 데서 다 똑같이 문제 안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장기 성장률 추이 그대로 중국 걸 그리면 우리하고 거의 똑같이 나타나요. 다만 한 10년, 뭐 15년 레그를 가지고 오는데 똑같아요 추이가. 근데 이제 그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률 회복에 제일 장애 요인이 출산율이 낮아져서 그 노동 노동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다시 증가시켜야 된다. 출산율을 높여가지고 뭐 2.1% 이상으로 높여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게 해야 된다. 그거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기 박명 교수님이 맨날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는 게 뭐냐, 삶의 질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럴 때 카테고리 3개 얘기하죠. 경제적인 거, 두 번째 사회적인 거, 세 번째 환경적인 거 얘기하죠. 우리나라 세계 보면 제일 가장 점수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회 카테고리, 사회 카테고리. 그건 뭐 오염 이런 건 우리도 선진국 되니까 많이 줄었는데 사회 카테고리는 뭐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사실은 이 땅이나 우리나라 경제 이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구 그냥 갑자기 저도 여기서 적극적인 출산율 정책을 쓰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5천 이거를 더 올리자 이게 아니라 한 4천으로 가되 정말 문제없이 서서히 안착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0.7명인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사실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2, 1.5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 사실은 이 아주 큰 문제를 우리가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출산 문제 심각하긴 한데 이거를 인구 감소하는 거를 억제하자, 늘리자 이런 거로 정책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반대로 아까처럼 우리가 행복이라는 뭐냐, 삶의 질이 뭐냐 이거는 그냥 차라리 1인당 소득 이거 계속 늘려가는 게 좋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쪽 아까 저 노동 기여율은 계속 마이너스로 좀씩 있을 텐데 대신 자본 기여율 그다음에 생산 그 총생산 기여율 이쪽으로 높여서 그 우리 1인당 소득을 계속 그 증가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혼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쭉 가시고 그 이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뭐 AI 이런 거로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걸 해결해 주는 게 사실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포퓰리즘 이거는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이게 경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 그러면 저 정치가 저 난리치는데 뭐가 되겠냐 이제 이러고 말아버리는데 너무 포퓰리즘이 강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잘 모르겠는데 왜 추경이라는 게 아주 지금은 일반화가 됐어요. 매년 두세 번은 꼭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애초에 처음 잡을 때 아예 그만큼 더 잡아놓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하여튼 이 경제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냐. 그게 계속 지금 나왔던 얘기 재정 준칙 정해가지고 정부 재정 적자 3% 이상 절대 넘어서지 못하게 하자. 근데 이거 아직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다른 법들은 뭐 몇 수백 개씩 툭 하면은 저 때려잡자 그러면서 막 그냥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경제 정책 측면에서 그나마 포퓰리즘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하여간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하여튼 뭐 이런 거 빨리 설정해서 함부로 추경 막 못 만들게 하고 좀 그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냥 다른 그 정책 대안은 아까 그냥 이 표 여기에 다 요약해놨으니까 그냥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식입니다. 이 교수님 발표 내용 보다 보니까 쓰신 시점이 23년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갑자기 생긴 질문이 23년 아까 무역 적자가 22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지속이 됐더라고요. 잠깐. 근데 그게 연 단위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더라고요. 제가 외환위기 때부터 이렇게 연간 무역 적자 이렇게 무역 수지 국제 수지를 따져보니까 외환위기 전에 누적으로 한 500억 불 정도 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벗어난 다음에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 번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간으로 치면 1년보다 더 긴 기간이지만 2022년이나 2023년도 국제 수지는 200억, 300억 정도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21년은 거의 800억, 그다음에 24년이 거의 900억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국제 수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5개월간의 적자가 좀 위험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기가 어떻게 아까 좀 심각했었는데 4개의 꼭지 있었잖아요. 외환위기가 어떻게 그거를 넘어갔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따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게 별일 없이 넘어갔나? 그게 좀 신기하네요.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최용식이라는 분이 이분은 2023년 1월인가에 책을 냈더라고요. 약간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체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 대학 다닐 때부터 수출 주도냐 뭐
내수 그 문제는 항상 있어 왔던 것 같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대까지는 안 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내수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수준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재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수님 발표는 그 서문에 그 장점을 갖다 잘 정리해놨길래 제가 다시 여기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 의견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본소득 분배가 근로소득 분배보다 훨씬 불공정하다는 건 자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만 넘어가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 영원한 문제이긴 한데 그 자본소득에 대한 뭐 그러니까 계급 간 대립보다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잘 나눠서 복지 시스템이나 복지 정책으로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29, 30페이지 보면은 그 재미난 지표더라고요. 그 GDP 대비 국민 순자산이라는 게 이제 7.7배 수준으로 쭉 지속되다가 21년에 9.8, 22년 9.7, 그러니까 21년에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자산 가치 거품이 소멸되는 건가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시 집값을 그 뒤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내려가다가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35페이지에서 구조적인 문제 언급을 하시고 아까도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인구 정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박명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개방적인 그러니까 이민 문제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민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라든가 그런데 이민 노동력 그러니까 저금 노동력뿐만 아니라 프랑스 부러웠던 게 저개발국 학생들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 시켜 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남아서 이렇게 프랑스 사회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우수한 동남아 학생들 공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업정책 저는 이제 현장에 있어 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산업정책이 옛날보다 못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그거 산업정책 말씀하시면서 TSMC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TSMC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잘못 TSMC가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을 앞서지만 삼성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우리나라의 성과거든요. 대만의 TSMC보다 더 좋은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만은 산업 정책이 중소기업 위주여가지고 약간 적절한 비유였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중장기 대책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발전 동인 개발 해가지고 디지털 대전환 기술 패권 경쟁 대비 신산업 정책 그거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1차년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라는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12대 기술 50대 세부 중점 기술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지금 R&D 예산에 굉장히 뭐라고 해요 노력을 많이 쏟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는 R&D 예산 1조를 넘었다고 키스텝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R&D 정책 하시던데 저 과기정통부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사업 설명회했거든요. R&D에 그걸 키스텝에서 거기 많이 관여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배속해가지고 반도체 분야 쪽 제가 다뤘었는데
그 어쨌거나 아까 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 많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D 정책. 감사합니다. 사실 이현석 교수님께서 좀 이제 방대한 거시적인 문제들을 짚어주셔서 읽으면서 좀 심금도 울리고 반성도 제 개인적인 이제 연구 소홀함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면서 이제 약간 뼈 때리는 주말을 보내면서 이제 토론문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제가 작성을 했을 때 제목은 이제 여러 거시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몇 가지 토론 주제를 던지다 보니까 좀 미시적인 내용들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이 또 포커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는 좀 복지나 뭐 이제 그 분야로 제 토론 주제가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실은 던졌던 질문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닌가, 어떠한 부분을 먼저 건드려야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던졌고, 이영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매우 뒤엉켜 있어서 사실은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양극화의 이미지 두 장면이 떠올라서 좀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은 요즘 굉장히 핫한 과거 만화가이자 인플루언서인 기안84라고 하는 이제 인플루언서이자 화가가 당시에 이제 웹툰 작가로 활동을 했을 때에 복학왕이라고 하는 뭐 청약대회라고 하는 주제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하나를 청약받기 위해서 모든 청년들과 모든 전 국민들이 청약대회 같은 어떤 게임을 통해서 그 아파트 하나를 가져가는 좀 살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인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사실은 기승전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 양상들이 결국에는 저성장과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과도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분 내에 해야 하니까 왼쪽 그림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내용은 방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다루고 싶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 결국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내재적 요인에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 고착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러한 정성장은 양극화의 사회 문제로도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성장 모멘텀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 포퓰리즘 정책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장과 분배 약순환 고리가 잘 끊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좀 토론 내용으로 담아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 볼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발경제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이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업만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제 동력으로, 주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좀 넓은 시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필드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AI 발전으로 인해서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 인력들에게 AI 교육을 조금 시켜서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과거 공채 형태의 채용을 좀 버리고 인원이 비었을 때 수시 혹은 상시로 인력을 채용을 해가면서 공백의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형식의 이제 인력 충원을 선호하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소득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희망 직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는데, 이걸 적으면서도 어디선가 늘 들어봤던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이런 환경 안에서 좀 경험을 주어야 어쨌든 이제 채용을 할 때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업 기반에서 생산 단가 조정을 위한 대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 추진이 활발하게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시기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대거 채용을 통해서 어떠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아까 브릭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 공장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제조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브릭스 국가의 진출을 더 선호하고 시장 조사를 활발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포지션이 현재는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에 맞는 일자리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구직 측면에서도 그리고 구인 측면에서 일자리가 사람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매칭으로 발생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질적 성장이 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아이에게 아이 수는 줄었지만 결국 그 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에 들어가는 교육의 질과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들은 개발 정책 시절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주변에 이제 아이 키우는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줄었는데 여전히 어린이집의 대기 번호는 아이가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어린이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선생님을 줄인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오늘날 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 미래의 이제 노동 가치로 본다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투입을 많이 요구되는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가라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 또한 이 저출생은 오늘날은 이제 질적 선택과 연관이 되는데요. 부부의 선택적인 결정이라는 부분도 조금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 반드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출생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트렌드이고, 다만 이러한 줄어드는 인구 문제가 경제 충격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에 대한 부의 양극화 해결이었는데요. 사실 뭐 포퓰리즘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을 하면 끝도 없겠지만 다루지는 않을 거고, 결국에는 뭐 부동산 정책 제한으로 자산가들에 대한 징벌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으로 순간 개개인의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벌어지면 안전한 자산으로 이전을 하고 꼭 그 자산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저출생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불안한 노후에 대한 고민도 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득들이 안전하게 자산으로 잘 이전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느 시기가 단절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토론 준비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웠고요. 왜 어려웠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수님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왜 이번 경제 위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인 위기 인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복력이 낮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위기 인식 부족에 있어서는 우리가 촉발 요인이 있었는지 이제 무엇인지 규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런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토론 준비가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바로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냥 약간 산업 여군처럼 그냥 회사 집만 하면서 장도 안 보고 회사 급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여기 이렇게 끓는 물에 물이 끓는지도 모르고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그러다가 결국에 죽는 그런 개구리처럼 살다가 교수님 발표를 듣고 이 냄비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약한 회복력 관련해서는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집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금 다시 리프레이즈 해보자면 뭔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결합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 그리고 뭔가 극복을 위한 동력, 모멘텀이 완전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찾아서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위기를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제일 쉽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개인 가게의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사람들의 57.5%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고 심지어 18세에서 20대 사이는 이제 나빠졌다는 비율이 50%, 그리고 40대가 60%, 그래서 전 연령에서 이런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지역 격차도 사실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래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국제 협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부문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환경이 과연 잘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사나 논문을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유일한 확실성은 불확실성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이라든지 행방이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국제관계학에서는 주로 구성주의라는 사조에 의거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구성주의는 뭔가 국가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물리적 현실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뭐 어떤 리더의 아이디어나 이념, 그리고 문화적 요인, 그리고 사회 구조,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뭔가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구성주의로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 구성주의로 봤을 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행보를 보면 일단 국제 규범과 아이디어의 변화에 있어서 뭐 다자에서 양자로 많이 변화를 하고, 그래서 많은 유엔 협약을 탈퇴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이 국제 그런 규범이나 협의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봐서 국제적인 협력이 조금 많이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성과 외교적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조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벌써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안해 주신 그런 요소들을
제가 정책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색깔을 또 약간 배제하고 가 후보와 나 후보로 공약 10개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은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키워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후보가 방향을 앞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선거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초 내로 우리는 이번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선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앞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6월 3일의 결과에 있어서 좀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도 그럼 저는 냄비에서 나와서 열심히 경제에 관심을 갖고 위기를 잘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제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 심각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이제 생각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거시 경제학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시적 기초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개별 경제 주체 사람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워크에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 이 두 가지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에틱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기는 원인은 이제 저성장 양극화에 따라서 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부분. 근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완화해주기는커녕 약간 좀 더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PPT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 점선이거든요. 여기 요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전체에서 상위 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상위 10%가 이제 차지하는 부나 인컴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인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점선인들이 주요국 중에 제일 거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평등한 편입니다. 그런데 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중간쯤으로 점선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불평등해지고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제일 위에 있거든요. 되게 불평등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와 인컴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점선으로 한다는 걸 급히하다가 잘못했는데 요 실선이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이 이제 제일 높아서 9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컴을 모아서 부를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컴은 꽤 평등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먹고 살긴 살만한데 이걸 부로 쌓으려니까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욜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업급여 중복 수혜 같은 것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용 한파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계속해서 중복 수혜를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뭐 차상위 임금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도 좀 막는 그래서 모두가 이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탈락하려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려 주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책적으로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률 약화 원인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스털린 역설도 소개를 해주셨었지만 이게 경제 성장 속도랑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색 그룹이랑 파란색 그룹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출산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인데 주황색 그룹이 훨씬 빨리 떨어진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룹 1은 이제 인컴이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미 올라가 있어도 좀 천천히 완만하게 성장한 그룹은 퍼틸리티 레이트도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이었던 국가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최근에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골딘이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걸 봤을 때 사실 이제
당연히 이제 고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이제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고 다 동일한 내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이랑 여성의 어떤 정치적 인식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등 이런 후유증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정책이 그거를 오히려 더 막아주기보다는 더 조장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젊은이들이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이런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게 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거를 조금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시경제학적 이슈가 이런 행태에 영향을 주고, 이 행태는 다시 한번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좀 빨리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이제 포퓰리즘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의식적인 변화를 미치게 되면은 몇 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이런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아서 오늘 저는 이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고, 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되게 고민한 소중한 시간이어서 이영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발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번 위기가 과거 위기와 다르게 이제 빠른 반등이 없었다는 점이었고요. 말씀하셨던 기초 체력 약화와 회복력 저하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쩌면 위기라는 거를 알지만 별로 인지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위기가 더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한 이런 지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부채 문제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가계부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활력의 저하 부분인데요. 저도 봤을 때 2025년에 이렇게 추정되는 경제 규모를 보면 다른 나이지리아, 이집트, 뭐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이 급부상하는데,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 인구 대국이자 좀 젊은 층들이 많은 국가로서 결국 인구 규모 자체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경제가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양극화 측면이었는데요. 특히 제 또래 세대가 느끼는 부분이 약간 자산 중심의 양극화입니다. 최근에 얼죽신이라고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라는 말이 되게 유행하는 것처럼, 이런 자산 격차가 삶의 기회 격차와 연결되는 현상이 사회 전체의 유연성과 좀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제가 이거 자료 작성했을 때 일주일 전에 이제 세계적인 과학 채널에서 2,40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과학 채널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넘게 조회수를 기록했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룬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 안에서는 이제 단순히 뭐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가 여기 댓글 중에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댓글이, 결혼과 아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부담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친구를 만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떠날지 얘기를 한다라는 그 댓글이 조금 인상 깊어서 같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망했다라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신호로 읽혔고요. 근데 주로 이 영상이 강조한 이제 핵심은 출산율이긴 했는데, 사실 출산율이 좀 설명하기가 쉬운 방식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 계속 생각하게 된 질문들을 이제 공유해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왜 이번 위기가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았을까? 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위기를 좀 감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감각과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치가 좀 팬덤화될 때
구조적인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재정 준칙 외에도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정책 지도자로서 트럼프가 철저한 사기꾼의 성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장사꾼이 나을까 싶기도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간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뭔가 차선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또 정부 관료의 자율성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되게 자율성을 뭔가 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처럼 저희 삶의 기반이 되자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는 저희 사회에서 진짜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영원한 좀 숙제일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계속 위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너무 미래를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함께 살아갈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싶은 마음, 이런 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희망의 환경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예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원을 그만두고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업의 본질이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를 통해서 트렌드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봤어요. 이제 그 챗GPT한테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핫 트렌드로 떠오른 키워드를 한번 뽑아줘 3개씩 했더니 요런 키워드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2015년에 계층이 뭐 수저론이 나오면서 이제 계층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뭐 혼자 밥 먹는다, 혼자 술 마신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점점 갈수록 그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세져요. 수위가. 그래서 어떤 세대들이나 특히 2019년에 뭐 라떼, 맘충, 틀딱충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세대를 가르고 공격하는 저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제 핫 키워드가 손절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이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손절. 이제 뭐 나랑 조금만 안 맞으면 손절해버린다 이런 의미로 쓰는 키워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키워드들 쭉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개인화되고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 통합의 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앞에서 보면은 영끌, 비투, M4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을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라는 포기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최근에 이마트에서 이런 사건을 겪었어요. 그 앞에 이제 키오스크에 상품권을 바꾸는 키오스크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오더니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고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사람이 끝나서 가서 상품권을 바꾸는데 왜 새치기 하냐고 나중에 온 사람이 왜 새치기를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참을성이 없고 양보나 배려가 없어졌구나. 그리고 즉각적인 소비, 즉각적인 언행, 폭력성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구나 하는 걸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와서 이렇게 끝났는데 상황이 정말 별거 아닌 일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 프레임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를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 좋은 데를 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정도의 수준에 맞춘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런 너무 정형화된 프레임에 성공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삶,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모두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관에 너무 갇혀 있다. 근데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내가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건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계가 있었다. 그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화, 예술, 철학적 경험이 너무 없다. 우리 이들한테. 네. 거의 국영수사과 중심의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 21세기에 맞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좀 문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려면 자기 수용과 자기에 대한 관용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 뭔가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너무 위기라고만 강조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은 어쨌든 뭐 저희보다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그 면에서 그 굉장히 그 좀 너무 위기를 강조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거 하나 지금 뭐 맨 마지막도 그렇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굉장히 경제 거기에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포커스를 좁혀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폭넓게 지금 쭉 아주 토론이 다 보면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지 사실은 이런 문제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좀 해결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처 그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아이디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너무 좀 암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